민주당은 빠르게 후보를 선정하겠다라고요. 여당에서는 더 많이 후보들을 보겠다라는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검토하거나 대선 출마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13명 정도 추려봤는데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탄핵 찬성을 했던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 세 분.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죄를 철회했다. 그렇다면 난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유정복 시장, 김태흠 지사, 김문수 장관, 윤상현 의원, 김기현 의원, 원희룡 몇 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 이철우 지사도 대권 주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젠걸음을 보이는 후보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이번 주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하겠다라는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언제나 국민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 홍준표 시장,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 패전 처리 투수 아닌 대한민국 구원 투수 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국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마도 야당에 비해 여당은 후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한 3분 정도가 좀 빠르게 출사표를 좀 던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생각보다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 나오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일부 제가 보여지기에는 대선보다는 대선 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름을 올려놓는데 의의를 둔 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좀 빨리 정리를 해서 한 많아야 너댓 명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이 그게 필요하지, 저렇게 막 13명, 14명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희화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후보들 중에 이재명 대표와 의미 있는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을 획득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러면 아마 그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흥행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다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번에는 그냥 아예 대선 투표 안 하겠다 해가지고 투표율 자체도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런 부분들 잘 계산해가지고 룰이며 이것저것 그 세팅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가장 젠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만에 하나 내일 대선이 생기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넘치시는.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잖아. 탄핵돼서는 2달입니다. 2달 중에 1달은 경선으로 끝나요. 본선이 1달이에요. 그래 되면 경선 본선을 구분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어요. 가지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이번 주에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어제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 이번엔 이야기 들어보시죠. 페이스북 메시지를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낸 겁니다. 대선 출마 선언 시기나 장소는 지금 한다면 아마 이번 주 중반 정도 광화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도 그제 이런 얘기를 했군요. 들어보시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즉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대통령을 뽑아놓으면은 또 몇 명이 짜고 또 탄핵한다. 또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이 노고가 반드시 이 봄꽃처럼 활짝 피기를 바라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대선 출마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한 전 대표와 불편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 홍 시장과 같은 빌딩을 대선 캠프로 쓰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 국회 앞에 있는 이 대합 빌딩 유명하죠. 한동훈 전 대표도 대합 빌딩에 대선 캠프를 꾸린다는 얘기고요. 홍 시장도 공교롭게 같은 대합 빌딩에 둥지를 튼다는 예정입니다. 한 골목 뒤에는 이 맨하탄 21 빌딩에 안철수 의원은 이제 조기 대선 싱크탱크를 이른바 캠프를 꾸린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홍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뭐 원만한 사이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들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도 벼락 출세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기 전.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해 안 갑니다. 부수고 가야지. 홍준표 시장의 계엄의 유발자 중에 한 명이 한동훈 대표다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저는 논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그분이 제욕한 게 처음도 아니고 매번 저러잖아요. 나욕한 게 뭐 처음도 아니지 않냐, 매번 그러지 않냐. 근데 같은 빌딩, 대합 빌딩을 쓰게 됐다라는 건데 누가 한 분 옮기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먼저 옮기나도 신경전일 수 있겠군요.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합 빌딩이 사실은 유명하죠, 국회 앞에. 네, 홍준표 대표도 그전에도 쓴 적이 있고요. 네네. 여러 이명박 대통령 때 네. 후보 캠프를 해서 또 많은 그 정치인들이 사용했던 빌딩입니다. 대합 빌딩에는 엘리베이터가 세 대가 있는데 세 대가 있어요. 한 대는 모든 층을 가는 그 엘리베이터고. 엘리베이터 있고 한동훈 짝수고 한동훈 홀수거든요. 홍준표 시장은 4층,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9층이래요. 짝콜, 엘리베이터는 같이 안 탄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가능성은 별로 없어 근데 보입니다. 전층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가능성도 있죠. 벌써.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전층을 가는 성질 급한 사람이라서 전층 가는 엘리베이터는 네네. 안 타지 않을까. 어쨌든 서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예. 1층에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야, 이 대합 빌딩이 우리 김영주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도 썼군요. 줄줄이 다 저 캠프 활동을 했고요. 저 명당이네요. 예, 명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이 장소가 바로 아시다시피 구 한나라 당사 바로 맞은편 아닙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사실 이재명 대표 캠프하고도 멀지 않고 민주당사하고도 네. 멀지 않고 아마 이번 대선에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공실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잘 돌아갈 거다. 지금부터는 이제 국회 앞이 박짝박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거 설마 이제 두 분이 같은 빌딩 쓴다고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간다 뭐 이러기는 않겠죠? 그렇죠. 옛날에도 네. 같은 빌딩을 썼던 다른 후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것은 굉장히 빠른 게임이에요. 뭐 경선이라고 하는 게 4월 말이면 끝나고 사실은 5월 공직자는 5월 4일 날 사퇴하고 네. 홍준표 시장은 분명히 공직자 사퇴를 의미했던 거고 다른 도지사들은 사퇴도 못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5월 4일 해봤자 한 달도 안 남았고 5월 10일, 11일 날 후보 등록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실 빌려봤자 한 달 빌리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그 몇 번 부딪히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인들은 또 이 어느 건물 어느 터에 사무실을 냈더니 결과가 좋았다더라 이런 걸 은근히 또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용산 빌딩에 가 있고 뭐 실제로 사무실도 한 군데만 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네. 대선 캠프라고 하는 것은 당사와 또 어떤 지지자 캠프 여러 가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대합 빌딩은 사실 국민의힘 빌딩에서도 뭐 100m 이내에 있는 거리고 또 뭐 아마 그 부근이 굉장히 많이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여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설득해서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 출마시켜야 한다라는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관한데 일각 한덕수 대선 출마 설득해야 한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총리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중도가 뽑을 인사를 내세워야 추대 여론 모아지면 한대행도 고민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여권 일각에서 지금 사실 꽤 오래전부터 한덕수 대망론을 밀고 있는 목소리도 있던데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 중요해지고 한미동맹을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보니 여야를 아우르는 인물을 물색하다가 한덕수 총리가 적임자 아니냐라는 판단들 여당 일각에서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한덕수 총리 정도 되는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 국정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지금같이 혼란한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참 의미가 있겠다. 저도 그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상식적인 그러한 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하시는 분이 그 권한대행 내려놓고 대통령 출마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그다음에 이전에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기억나는 분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영입하자 하지만은 권한대행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야기 잠깐 나왔다가 쓱 들어갔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그 수면에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인물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명확한 주자가 없다. 옛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네.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홍수에 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막상 마시려고 보면 마실 물 없는 것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권력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난 평생 그렇게 관료로만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느냐 이거는 넌센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것이고 그다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조금 전에 우원식 그 국회의장 개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어차피 돌아오셨다라고 해도 한 1년 정도 대통령하고 그만둘 것으로 다들 생각했었으니까.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라고 하면 나는 진짜 한동훈 대표 3년 이야기했지만 난 딱 1년만 하겠다. 나는 진짜 원포인트 개헌 그 1년 동안에 개헌 준비만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1년 정도 하고 물러나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출마하는 것은 어떨까?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지금 4월 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탄핵합니까? 안 하죠 이제.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한다는 얘기가 이제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추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로 넘겨놨죠. 아마 탄핵 조사 절차를 진행할 거고 뭐 당장의 급할 이유는 탄핵 없다. 일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민주당에선 압축 경선 얘기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함께 보시죠. 압축 경선. 박성민 최고 이게 뭡니까? 압축 경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경선을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11권역 그러니까 11곳을 이제 순회를 하면서 한 달여 동안 이제 경선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대선 자체가 물론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지금 빨리 이것을 이제 확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동안 했던 것처럼 뭐 토론회도 많이 하고 지역을 다 돌면서 순회 경선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 걸리는 방식으로 이제 경선을 좀 축소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 30일 전에는 적어도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당에서 좀 빠르게 정리를 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제 여세를 몰아 빨리 후보를 확정 짓자라는 전략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비명계 주자들은 이 대표에 대항할 주자가 누구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김두관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은 불출마를 시사했고 전재수 의원 정도, 임종석 전 실장 등 정도가 있는데 김용주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대항할 수 있는 후보 마땅한 후보로 좀 있어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쓱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뭐 이런 정도일 수 있고요. 네네. 그저께 제가 김부겸 지사 상가에서 김영록 지사를 뵀거든요. 네. 뭐 여전히 뭐 본인이 어떤 출마에 대한 얘기를 고민한다 했더니 기사가 그렇게 나왔더라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가장 큰 그런 어떤 의견들이 후보를 좀 줄이는 계기는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2심의 무죄 판결이 굉장히 주요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비명계 입지가 굉장히 높지 않다. 또 호남이나 다른 데도 크게 이재명 대표를 제외시킬 만한 어떤 내부적인 원인 그런 것들이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후보가 거의 없는 일극 체제를 그대로 대선으로 가는 것이 과연 이번 대선에서 이로우냐. 물론 상황 자체는 민주당이 이롭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김부겸 총리나 어쨌든 김두관 지사나 전 지사나 그런 분들, 김동연 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역동성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김동연 지사는 지금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연 지사직을 던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하고 붙을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도 퀘스천 마크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아마 할 거다. 다른 네. 후보들이. 네. 현실적인 고민.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거기에 맞섰을 때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을 것이냐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할 것이다. 근데 뭐 후보들이 나오는 건 기정사실하겠죠. 김부겸 지사도 캠프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체제이고요. 김경수 지사나 김동연 지사나 그런 분들이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 실제로 아까 논의했던 박용진 의원도 스스로 드롭을 했지만 아마 그 중에 절반은 나올 수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절반 이상은 못 나올 거다라는 얘기. 야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여권의 주자들 한 13명의 플러스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까지 지금 다양하게 나오는데 후보들 중에서 어쨌든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본선에서는 야당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누가 되리라 보십니까? 굉장히 여당에선 후보가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이제 3일째 되는데요. 그 직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이 중진 의원 발언, 패족이다. 10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을 칠 수 없다. 이게 객관적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 저 많은 후보가 도대체 출마를 해서 어떤 명분과 실익이 있길래 이 대선 경선전을 벌이는지 일단 납득이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뭐 정당으로서 당연히 대선에 출마하고 지지층을 모아가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중에 유력한 후보가 출마하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으로서는 이 탄핵에 찬성했던 이제 그것을 정치적 자산과 명분으로 삼아서 중도에서 어느 정도 소구력을 갖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볼까요? 저 13명 중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엊그저께 어떤 뭐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또 전 의원이 좀 부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 파면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 지형은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 당내 메시지 내지는 지지층의 그런 강성 기류가 여론을 주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대변하는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 지지율이 나왔지만 일단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는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지지층들이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차분해지면 김문수 장관으로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이른바 이제 본선 경쟁력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가 김문수 장관으로 대표되는 그런 강성 이미지 그리고 극우 보수들과 결합된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탄핵에 찬성했던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마 이번 주 여론 지형을 보면 조금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 고수 두 분께도 한번 좀 여쭤보죠. 김영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권 주자들 상당히 좀 많고 각자의 어떤 장단점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화면 띄워주시면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탄핵을 찬성했다, 계엄을 막았다라는 명분과 한동훈 전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전통의 대권 주자 그리고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어젠다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오세훈 시장은 이 탄핵 찬반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전통적인 지지자 세력이 있잖아요. 지지 세력과 더불어 이제 강한 탄핵 반대 입장. 유정복 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 전문가. 나경원 의원은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어떤 윤심을 가장 잘 대변했던 대권 주자 등등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는 오세훈 의원이 접점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탄핵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입장을 가졌고, 오 시장이 양쪽 다를 지지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본인이 연결 지점들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상으로 지지율이 좀 빠지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들이 불과 한 3, 4주 전, 한 달 전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오세훈 그 시장 쪽으로 왔었거든요. 네. 그런 고민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김문수 지사가 이제 그동안에 윤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어떤 입장 때문에 지지율이 확 올라와 있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은 지지율이 지금 앞서 있는 건 맞지만 윤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다는 건 맞지만 실제로 대선 경쟁력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고민이다.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은 논외인 것 같습니다. 이미 눈 밖에 나서 실질적으로 탄핵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안철수와 유승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안중에도 없는, 뭐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현 상황으로서는 대통령이 1시간 동안 나경원 전 대표하고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 김문수보다는 나경원이 훨씬 더 대선 가능성, 수도권의 공략 가능성을 대통령이 점지하는 거 아니냐.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겠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한동훈과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 네 사람의 역할들이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홍준표와 김문수, 나경원 자체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기 때문에 그분 중에 한 사람과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중도를 커버해낼 수 있는 두 주자들 간에 당내에서 과연 한동훈까지, 즉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논란이자 관건이고, 당내에서 그런 논의를 잘 못하면 상당히 분당까지는 안 되려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분당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내부 논란이 지속되면 뭐 대선 치르기도 전에 패배의 늪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몇 언론에서는 이제 주자가 많으니까 13잠룡을 줄여서 13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잠룡이라고 표현할 때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좀 압축이 돼야 이 잠룡이지 13잠룡은 잠룡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룡이 되기 전 단계인 거죠. 잠룡이 되려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무기 담기에서는 우리가 잠룡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이 된 사람들 하면 뭐 손가락 하나 안에는 들어와야 뭐 예를 들어 5대 잠룡, 아니면 너 넉넉 잡아 뭐 8대 잠룡, 8대도 좀 많아. 5대 잠룡 안에는 들어와야 잠룡이라고 하지. 13잠룡은 이게 너무 잠룡이 아니다. 정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국민의힘이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다음에 승리에 대한 그 갈망, 승리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얼마 전까지는 문재인 정권 때까지 잘 나갈 때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같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을 탈환해야 되겠다. 그 정권이 연장되면 안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으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영입해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재창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정도 의지와 결기와 누구라도 뭐 한동훈 포함해가지고 누구라도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 기차에 다 모이겠다. 이런 정도 결기가 있으면 혹시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안 된다, 누구나 안 된다 그럴 때가 아니라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 지금 뭐 제가 등소평이 생각나거든요. 지금 흑묘 백묘론이 중요한 거지 이게 뭐 흑묘라서 안 되고 백묘라서 안 되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하고 그래야지 뭐 내가 봤을 때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마음 가지면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책임은 나중에 이제 추궁하는 문제이고 어쨌든 지금 현실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부터 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 이재명 대표로의 어떤 빠른 경선 일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에 이의 신청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대장동 재판 증인 소환에 4차례 불출석, 재판부 총 8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 대표 측 지난 3일 과태료 결정 이의 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는 얘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님,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공무 때문에 일정이 많아서 불참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좀 부당하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전국 상황 자체가 야당의 대표로서 해야 되는 일이 그리고 의정 활동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시간이 사실은 잘 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같이 비상행동에 나섰던 시점이었고 이제 뭐 국회에 대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전략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뭐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이 석방 이후에 당이 굉장히 긴장 체제에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안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뭐 뇌물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나와라 이 얘기였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뇌물죄로 기소조차 당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이 없다. 약간 이런 입장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의 문제도 있지만 사안의 문제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과연 이 조기 대선의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여야 모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